왜? 다시 들어봐요. 제일 뒷부분 하나, 둘, 다섯 개만 가져와요. 우리 남자분이 갔다 오자. 네, 빠르시니까. 네. 자, 올 때까지 쭉 봐요 그냥. 첫 번째 제목만 보면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소국가세인지 여부. 자, 보다시피 신의성실이 나오고 소국가세가 나오죠. 두 가지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만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는 과세 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과세 처분을 받았는데 결국 소급해서 과세 처분을 받은 거거든. 그러면 이 소급해서 과세 처분 받은 해당 행정 처분 자체가 단순히 소국가세 금지 규정을 위반했느냐, 아니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했느냐, 아니면 둘 다 위배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에 해야 되는 부분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비교로 마무리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네. 첫 번째에 있는 부분이 3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면 신의성실 원칙 위배한 처분인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5페이지 쪽에 보면 우리 실질과세 원칙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 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프린트가 지금 없대요? 준비가? 네. 그래요. 자, 그러면 프린트가 올 때까지 13페이지 잠깐 다시 보세요. 하단에 있는 관세법상의 법 적용의 원칙 등이라고 해가지고 표가 하나 있죠. 거기서 이제 유의해야 되는 부분은 소국가세 금지에서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렸을 텐데 본래 소국가세 금지라는 부분은 이제 입법상 소국가세 금지와 행정상 소국가세 금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게 우리 국세기본법의 이제 소국가세 금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갈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세법은 우리 행정상 소국가세 금지 규정만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이 관세행정상 소국가세 금지라고 규정되어 있는 우리 관세법상의 규정과 우리 국기법상의 행정상 소국가세 금지의 차이가 있느냐를 보면 동일해요.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신의성실은 다르냐? 똑같거든요. 법에서 기준이 다르냐? 똑같습니다. 공무원 재량의 한계도 동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 관세 법령상에 있는 1장 2절에 이렇게 둬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다 적용이 된다면 우리 국기법상에 있는 그냥 법 적용 원칙 등을 다 준용한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관세는 국기법 일부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냥 둬도 큰 무리는 없다고 좀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조, 6조, 7조 이 세 가지 법조가 있는 것은 관세행정상의 특성을 고려해서 특히 이 세 가지는 중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른 이유로 가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수업 목적이니까 현행 조세란, 관세란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그러면 신고납부에만 국한해서만 생각하세요. 딴 걸 하지 마시고. 어차피 그것을 생각해봤자 수업 목적상 제가 볼 땐 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시험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신고납부의 전제는 일단 과세 요건이에요. 즉 납세 의무의 성립이죠. 일단 이게 성립이 돼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 성립이 된 납세 의무를 이제 확정하는 절차가 신고납부이잖아요. 그 신고납부일 때의 법적인 원칙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 시점부터 그리고 최종적으로 부가권 제척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의 2차적 부가권 행사까지. 알겠죠? 네, 그때까지 우리 2절이다. 이 2절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세관공무원의 재량이라는 내용을 보면 이 조세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세법 전반에 관세법 목적이라는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한목적성이라는 것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문장만 보더라도 재량의 한계 규정은 관세법 전반이 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법을 적용하는 것에 지켜야 되는 원칙이니까. 네. 자, 누구였어요? 네. 뒤로 전달 해주세요. 없는 사람만 가져가요. 별로 없어. 프린트 왜 이렇게 적게 있지?
네. 자, 그럼 프린트 봐요. 통상적으로 법조계 원칙에 있어서 3장 제가 생각하라고 했으면 그리고 신고납부 제도이니까 1차적으로 납세자가 했다. 그럼 2차적으로 세관장의 액션이 있을 것이다. 자, 그에 따라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전제겠죠. 그래서 통상 이 신고납부 제도 하에서 세관장의 과세 처분을 받은 납세의무자 입장에서의 당연히 이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 또는 부당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 5장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겠죠. 근데 그 행정심판을 이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거기에 첫 번째 처분의 개요라는 게 1번이 나오고요. 두 번째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이 나옵니다. 우리 행정심판제도를 생각해 보면 처분청 경유주의였죠. 그럼 누구한테? 일단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청인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되지만 나머지는 전부 상급행정청이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 경유주의라고 했었어요. 그 이유가 처분청에 의견서가 첨부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 내용이 2번에 있는 나입니다. 처분청의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분명히 주장이 상반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장을 가지고 심리해가지고 다음 페이지 3번을 보면 심리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이라는 용어를 쓰죠. 우리 관세법에서는 바로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쟁점 사항이 뭐냐라는 부분인데 이 첫 번째에 있는 사례의 판례의 내용 1페이지 다시 봅니다.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간략하게 1번에 있는 처분 개요에 가나 다라가 있는데요. 일단은 청구인은 여기 가의 셋째 줄 말미 3호공사로 시작하는 HS 10단위를 신고로 해서 넷째 줄에 보면 혁점세율 0%로 계속 신고가 이루어졌다라는 거고요. 자, 이때 나에 보면 처분청은 8호공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의 첫 번째 줄 중간 관세평가 분류원의 의견을 듣고 기존 3호공사가 아닌 3502가 맞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신의성실 원칙이란 신의성실 원칙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이 있었죠. 우리 교재상으로 보면 14, 15, 16 17페이지네. 신의성실 원칙의 체크 포인트에 안에 3번에 보면 갈로 1번 과세관청에 대한 적용 요건이라는 게 있죠. 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즉 이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해서 그 내용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해왔다라는 겁니다. 결국 모든 조세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보신 체크포인트 3번 목차 갈로 1번에 있는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요건을 갖춰야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핵심은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처분개요 프린트 1페이지에 3호공사에서 3502로 바뀌었는데 중요한 건 나예요. 이 청구인 주장이 나를 보면 쟁점 물품에 대한 모세관 분석실의 품목분류 의견을 참조하여 3호공사로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통보한 바 있고 또한 해당 처분청은 분석예보 결과를 참조해서 품목분류를 3호공사로 결정하여 역시 통보한 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통보한 이 내용이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이 되느냐가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청구인은 이러한 두 차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판단해서 이 내용에 따라 3호공사로 계속 신고를 했고 협정세율 0%를 적용받은 겁니다. 그런데 다를 다시 보면 처분청은 평가분류원의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3호공사가 아니라 3502가 맞다라는 내용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있는 시점부터 3502로 적용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것이 청구인의 주장인 것이고 처분청은 아니다. 예전부터 수입한 물품들이 다 3502로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게 처분청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처분청은 과거에 3504로 신고한 부분을 3502로 다 정정을 한 거죠. 즉 경정을 한 겁니다. 경정을 해서 납세 고지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거지.
그렇겠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해당 납세고지 처분에 대해서, 이 경정 처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못된 처분이다, 시정해달라고 요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제 주장이 중요한 거예요. 주장이. 따라서 이번에 가에 보면 청구인, 즉 청구한 법인의 주장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처분은 왜 잘못된 처분이다. 즉 보면 우측편으로 넘어가면 이게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네. 우측편으로 넘어가면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언급하고 있고 신의성실 원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결과론적으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기 때문에 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 청구서를 처분청은 받았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 내용에 반박되는 의견서를 작성해 가지고 제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반박 주장이 나예요. 그래서 나에 보면 소급과세금지 원칙이 위배가 아니다라는 게 갈로 1번이고 갈로 2번은 신의성실 원칙이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왜? 청구인, 우리 청구인은 소급과세금지 규정과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견서를 수록한 거죠. 따라서 다음 3번 심리 판단으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항상 양쪽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부분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의 나를 보면 관세법상의 5조와 6조를 이제 법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을 하는 거죠. 그냥 법 내용만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관계 쭉 설명을 하죠. 다에 대해서 쟁점 물품에 대해서의 그 양당 사정의 의견에 대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는 부분은 2페이지 우측편 갈로 2번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셋째 줄 말미에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해가지고 첫째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게 제 교재에 있는 1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적용 요건. 따라서 첫 번째 거기 보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는 데 있어서 납세자에게 기척소유가 없어야 되고, 셋째는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슨 행위를 했는데, 넷째죠.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했다까지가 제 교재의 갈로 4번. 그로 인해서 갈로 5번은 뭐예요? 납세자는 불이익을 받았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넷째를 제 교재는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돼. 왜 나눴냐면 다시 한 번 더 교재를 보시면 17페이지 체크포인트 3번 목차 갈로 1번에 4번 동그라미에 핵심이 뭐냐면, 이게 이 해당 행정처분이 위법하면 논할 가치가 없어요. 해당 처분 자체는 적법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해당 적법한 행정처분이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납세자는 불이익을 받은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위원회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갈로 3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첫 번째 처분 개요에 해당하는 내용이 공적인 견해 표명이 맞다라고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1페이지 다시 오시면 최종적으로 위에 주문을 보면 네, 취소한다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그 18페이지 잠깐 와봐요. 교재. 우리 기본반 때 했던 부분인데 거기 체크 포인트가 연이어지는 박스로서 상단에 4번 효과라는 것을 보면 첫 번째 줄에 분명히 이 처분은 적법한 행정처분이었다. 하지만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했기 때문에 이건 어떤 처분이 된다? 취소된다라고 했었죠. 그쵸? 그래서 지금 1페이지 판례에 있는 최종적인 판단은 바로 취소가 되는, 즉 적법한 행정처분이지만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했다라고 보고 해당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연결이 되시겠어요? 17페이지 다시 한 번 더 교재 체크포인트에 있는 3번 목차에 갈로 1번만 제가 외쓸 것이고요. 갈로 2번은 제가 언급조차 안 했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두 당사자 2번 목차 체크포인트 2번 목차를 보면 분명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의 원칙은 양 당사자에게 다 적용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신의성실은
부가의 원칙이기 때문에 과세관청과 납세자 둘 다에게 적용되는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관세법 6조에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납세무자를 위한 규정이다. 그렇죠? 납세무자를 위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례처럼 이러한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신의성실 원칙이라는 이것을 주장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납세자는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거죠. 즉 재산권 침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신의성실 원칙이 필요한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세법은 신의성실은 납세자를 위한 규정이다. 납세자를 위해서 마련된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세관청은 해당 납세의무자가 또는 특정 행위를 한 자가 관세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위반하면 관세법에 따라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성실 원칙이라는 걸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관세법 6조 신의성실은 납세의무자를 위한 규정이다라고 접근하는 게 맞다. 네. 자, 앞서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이라는 부분을 법조계의 원칙이라는 부분을 보면서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신의성실 부가의 원칙도 동일한 의미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얘기하느냐면